네, 전해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전국의 경찰서로 분산 압송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송환된 64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캄보디아 경찰이 체포해서 데리고 있었던 그런 피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들이죠. 그 범죄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범죄 소굴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말하자면 구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체포된 사람이 다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대다수가 범죄 혐의자 그리고 한국에서 고소되고 인지된 사건과 많이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64명 중에 59명이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예. 또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이 됐는데 추후에 또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피의자로 규정해야 될지 그래도 구금의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봐야 할지 이중적 성격인가요? 전자가 더 크죠. 왜냐하면 일단 범죄를 저지른 건 맞고 문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강제적인 거냐 아닌 거냐는 추후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저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 맞는 겁니다. 그거는 별 불변의 사실이고 그것에 어떤 참작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되는 그럼 겁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나는 몰랐다, 100%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범죄 혐의자인데 실제로는 어떤 자해를 하거나 그래갖고 봐라 내가 고문을 당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그렇지만 한국의 경찰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캄보디아 경찰로부터의 여기 사실들, 왜냐하면 어디서 체포를 했고 그 구금돼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기초적인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비자발적인 자발적인 왜냐하면 행동을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예,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 이거를 분간하는 작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캄보디아에 감금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는 김병주 의원의 기자회견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그 청년들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모두 20대 청년들이고 약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3명 가운데 1명은 다리가 아픈 상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구출해낸 청년들은 로맨스 스캠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20명 정도가 함께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단계인 접촉하는 단계를 맡아서 이후에는 다른 조가 관계를 이어갔다는 말도 전했는데 앞서 이들 상당수가 이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했다고 전해졌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로맨스 스캠의 접촉 단계와 또 이후 다른 조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들이 있는 건가요? 20명이라고 하면은 조가 한 4-5개 나눠집니다. 한 4-5명 정도는 초기 접촉이라고 하는 걸 랜덤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게 되죠. 걸게 되거나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예비 접촉 같은 걸 합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어떤 무엇이 필요한가?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재산이 좀 있는가 이런 것 그리고 어떤 유형의 이성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건너 이렇게 파악하는 작업들을 일단 예비 작업이라고 하고요. 예.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조가 그 정보를 통해서 우연히 또 접근하는 척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알지?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이네. 나랑 먹는 거랑 어떤 사는 게 비슷하네. 이걸 알게 되고 또 호감을 갖게 돼. 그럼 그 다음에 또 3번째 조가 직접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게 심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단계고 한 4단계, 5단계쯤 되면 이제 연인이 되는 관계입니다. 연인인데 사실은 굉장히 채팅을 많이 한 연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얼굴은 직접 못 보는 연인. 그런 관계로 4-5단계를 하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되는 사기 단계로 들어가는. 이게 로맨스 스캠의 보통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가짜 연인인 척 하다가 그렇죠. 돈을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 구출된 청년들은 이제 접촉하는 단계, 1단계. 사기 당할 만한 사람을 찾는 단계 이런 데 연루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15일에 제보를 받고 그 정군의 친구에 접촉을 해서 그 친구가 나도 캄보디아 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관심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은신처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되게 쉽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접촉해서 네. 은신처를 찾아낼 정도. 왜냐하면 이 상태가 말하자면은 영상 통화를 하고 영상 통화에서 대략적인 건물의 그 위치라든가 발신 전파를 해갖고 구글 어스로 찍어보니까 거기 나타난. 이 민간인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왜 캄보디아 경찰은 못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캄보디아 경찰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석 달이 걸린다, 뭐 한다 하는데 다 변명이라고 봅니다. 의지가 없었던 거죠. 의지도 없고 실제로는 저 김정주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12층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13층은 압수를 또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시스템적으로 같은 조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데 12층만 보고 13층은 못 했는데 14층, 13층은 이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전화기가 있길래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캄보디아 경찰들은 사실은 억지로 끌려간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가서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소위 말하면 얻어 걸린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보려다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거기에서 상책은 소위 말하는 중국계의 상책은 도주했다고 보는데 도주했겠습니까?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퇴로를 찾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저 상황 자체가 캄보디아 경찰이 얘기해 주는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품이 다 있는데 그냥 나갔겠습니까? 그게 다 돈인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냥 캄보디아 경찰의 말이죠. 변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총책이 있고 총책은 이 상황을 다 보면서 그냥 3명 내준다 이러고 그냥 이 상황을 보고 꼬리 있었다는 자르기. 거죠. 꼬리 자르기. 요즘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좀 해괴한 일들이 한국인 중간직들이 갑자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먹고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중간책이 뭘 알고 있겠습니까?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는 형태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 분들은 제일 밑에서 실제로 착취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중간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상책은 아예 완전히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시 오겠죠. 저 황금알 낳는 거위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캄보디아 경찰은 그냥 갔다가 그냥 뭐 좀 너무 황당합니다. 솔직히. 예. 그러면 그 현지에서 저 범죄에 가담한 그 청년들이 본인의 상황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탈출할 수 있는 틈은 없는 건가요? 탈출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저 김병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인이 너무 세고 무장 감시인이 항상 로맨스 스캠 하는 거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로 다 보고 있고 위에서. 예. 그러니까 그 나갈 때도 화장실 나갈 때도 다 감시를 하고 밥 먹을 때도 조를 짜고 하니까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전화 같은 거를 하게 하는데 네. 그것도 감시하에서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망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고 다만 구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뭐 폰 같은 거에 뭘 SNS 같은 걸로 보내거나 네. 이런 방식.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도 결국은 SNS 메시지 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구출 신호를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예. 보낼 수는 있는 있는 상황이다.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면 프로그램 하나 띄운 게 아니라 그 백으로 띄우는 거 아시죠? 예. 예. 그 윈도우니까 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보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예. 여러 가지 하나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들이 감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과정에서 구출 신호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구출된 3명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도와달라는 SNS 신호를 보낸 셈인데 지금 현재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는 나는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또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그들의 하부 조직이 한국에 이미 있어서 협박을 당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본인의 신상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텔레그램 같은 데서는 이 피해자들의 신상이 박제돼 갖고 한국으로 가도 부모를 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 가스라이팅이 돼서 무서워서 일단은 상황을 좀 보겠다라는 경우가 제일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출이 돼서 가서 한국에서 보호를 안 해주면은 그들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조직원들이 위해를 가하게 됐을 때 감당 못하는 경우
두세 가지 경우가 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납치 피해자와 또 범죄 가해자가 여전히 현재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문제가 이제 범죄 단지의 은신처가 라오스나 미얀마, 태국 같은 곳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캄보디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들은 국경 넘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병주 의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갔다고 해놓고 사실은 지하실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FBI라든가 미국의 정보기관이 파악한 바로에 의하면 상당 부분은 캄보디아의 정부 관료들과 경찰이 유착되어 있는 것이 되게 심하다. 네. 그러니까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저 말을 믿겠습니까? 말하자면 저들은 이미 본거지를 외국으로 나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깨끗하다 이 얘기잖아요. 예. 변명이죠.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캄보디아 내에 이것점 삼것점이 있는 거고 네. 이것점 삼것점을 옮겨가서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관심이 좀 덜해지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그 기점을 찾아서 수계급들을 잡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캄보디아 경찰을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인터폴과 미국의 FBI랑 국제적인 경찰 조직과 같이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프로파일러님께서는 계속해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터폴 등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TF라는 것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임시 조직이고 이건 협의체입니다. 네.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냥 회의 좀 하다가 많은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게 TF를 구성을 약속을 한 거지 지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TF 예비 모임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어디든가 빼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계속 끌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경찰이나 정부에서. 그게 되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F 좋습니다. 그런데 그 TF라는 것이 조금 실질적인 형태의 힘이 있는 필요하면 우리가 경찰 병력도 거기 파견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도 해서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인 경찰이 상주하는 코리안 데스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무산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산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왜 코리안 데스크가 필요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연락처가 생기는 겁니다. 예. 지금은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교민. 근데 교민들도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교민들은 살아야 되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은 거기 보복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분이 목사님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분들을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죄입니까? 나중에 보복당해 살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청의 상주에서 근무를 하면은 그 범죄 조직도 사실은 눈치를 볼 거고 캄보디아 경찰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코리안데스크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이는 지금 경찰 영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실 의미가 없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프론트에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게 무산됐다고 그럼 뭐 끝났지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국 경찰이 현재 상주를 못 한다면 말씀하신 그 현재 남아 있는 한인 동포들 보복 범죄 우려가 지금 있는 제일 상황인데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9759 끝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살아 있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하는 범죄 조직한테는 한국인들은 헌금만 하려면 거의거든요. 납치해 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 원 이상의 돈을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대신 교민들한테 갚으라고 협박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정부 당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다 교민들을 데리고 오거나. 근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하자면 그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형태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책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이 같이 나가야 되는 예. 거죠. 아. 예. 네, 교민 사회에 대한 안전도 지금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짚어주셨고, 그럼 일단 오늘 송환된 64명에 대한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경찰서에 분산이 됐어요. 그런데 충남경찰청에 64명 중에 45명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명단을 파악해서
이 정가조회라든가 이런 거 해보다 보니까 충남 홍성 쪽에 관련된 피싱 범죄랑 연결이 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입건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이 있는 피싱 범죄를 수사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수십 명은 이미 충남 경찰청이 하고 있던 수사의 용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수사를 일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사실은 실마리 잡아야 되는데 저들이 대부분은 중간책 이상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들보다는 저들의 상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과 연결된 우리나라의 반개 조직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거든요. 이거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언제든 저게 재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상책이라면 중국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국인 혹은 중국인이지만 다른 국적으로 세탁한 천지 같은 사람들이 예. 중국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 도로댕깁니다. 그러니까 도로댕기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언젠가는 또 우리나라를 공격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저 범죄가 마약과도 분명히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약을 먹여서 뭐 이렇게 일하게 했다 그런 것보다는 마약 범죄의 파생성 가능성도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검사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예. 근데 중심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마약 범죄의 연관성도 찾으려고 하는 건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압송되어 오는 장면을 보면 경찰이 박스를 옮기는 모습도 예. 포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증거물인 거죠. 핸드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에서 발견된 핸드폰인데요. 그 핸드폰이 그들이 주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상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범죄 용으로 쓰인 일종의 대포폰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럼 거기를 포렌식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구조입니다. 구조가 누구를 어떻게 납치해서 어떻게 범죄가 진행돼서 수익을 어떻게 내고 수익이 어떻게 빼돌렸는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그림의 일부가 한국에 있건 저쪽에 있건 그래야지 누굴 잡든 뭘 하든 하는데 아직까지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예. 저 핸드폰이 만약에 그거에 단서를 준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송환된 피의자들의 그 혐의와 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세요? 그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진짜 뭐 중간책이지만 상체에 가까운 범죄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중간책 아니면 일부는 또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예. 수 있는 거니까 예. 우리나라에 발생한 범죄와 저들의 연관성을 다 따져보다 보면은 그 가담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형량이 상황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최근에 어떤 로맨스 스캠의 중간책이 시형 6년을 받았거든요. 6, 7년 정도를. 지금은 우리나라 사법부도 굉장히 형량을 높이는 단계거든요. 예.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발적 가담 여부 또 가담 정도, 핵심이죠. 네, 이런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될 거라는 모습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